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 지역 아파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내지는 2022년 초 이후로 포유환율연구소가 아파트 등은 이제 부동산 시장을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포유환율연구소 예상대로 진행된 것도 언급하지 않은 이유고, 또 지금 아파트 즉 부동산이 한국 경제에 너무나도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나치게 바람 잡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언급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아파트 특히 서울 지역이 윤석열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 등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죠. 그 효과에 힘입어 낙폭에, 그러니까 2021년 10월이 고점이지요. 그때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지수가 한 189.0 정도 됐어요. 근데 2022년 10월에는 140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 141 시적을 깨졌어요. 약 한 27%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을 했는데 2023년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놨죠. 부동산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일단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성공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최근 세미나 말고 4월입니까? 앞에 세미나가 그때 제가 어떤 분이 질의하기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가 있을까라는 질의였죠. 그런데 외부 변수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내부 변수도 문제지만은 외부 변수가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요. 향후 한 1, 2년 동안. 이 얘기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최근에 주택시장,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 시장 환경을 놓고, 내년에는 2024년이죠. 상승 반전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오히려 2023년 10월 대비, 그러니까 2021년 10월이 아니고요. 2023년이 바닥에서 그래도 한 50% 올라왔지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한 30% 내릴 거다. 결국 고점 대비 50% 내릴 거다. 이 얘기예요. 2021년 고점 대비. 그런 주장들이 팽팽한 것 같아요. 정권사 보고서 중에서도 2021년 고점 대비는 50%, 2023년 10월 대비로는 한 30%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전문가들의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아니면 설득력이 없는지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 의견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인지는 환경을 확인해 봐야 돼요. 앞 시간에도 제가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삼각형 밑부분, 삼각형 그래가지고 줄을 두 개를 껐습니다만은 가장 아랫부분에 다양한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을 내게 맞게끔 해석해가지고 나의 자산 전략, 그러니까 재테크 전략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자는 결국은 주변 환경, 본인들의 이제 지식이 이제 필요하지요. 주변 환경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부동산이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주식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라면 미국 주식시장 환경,
일본이라면 일본 주식시장 환경, 한국이라면 한국 주식시장 환경, 뭐 전체적인 환경도 있고 산업별 환경도 있고요. 뭐 2차전지처럼.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환경까지 모두 그 주변 지식이 그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데이터에서 이제 정보를 가공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뭐 금리도 부동산에서는 중요한 기본 지식이죠. 주식시장에도 금리는 굉장히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변동금리 제도니까요. 그리고 부채가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주변 지식이 확실해야 전문가 의견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아니면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건지, 아니면 두 개가 반반인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과거와 2023년 현재 부동산 시장 환경은 크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락 폭도 과거와 다르고 매수 시기도 달라질 거고, 그래서 과거 경험을 가지고는 아마 접근하면 또다시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선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 경제가 뭐 우리나라 실물 경제하고 밀접하지요. 우리가 중국에 수출도 하고 또 중국산 제품 수입도 하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와 밀접하고, 또 중국 경제는 뭐 유럽 경제 또 아시아 경제하고 밀접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아시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한국의 수출 시장이라는 거죠, 그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 중국 경제가 중요한데,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는 고도성장기지요. 특히 2010년 이후 15년까지는 뭐 10% 성장을 했으니까 10% 이상이죠. 근데 지금 중국 경제는 뭐 향후 2년 이상 불확실해요. 그 얘기는 부동산 시장도 향후 2년 이상 불확실하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6개월 동안 부동산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르는 척 했어요. 더군다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사지 마라 얘기도 하지 않고 한 번 얘기한 거니까. 그리고 4월 세미나 할 때 제가 주변 환경 받쳐주지 않는다. 중국 경제도 주변 환경이고 금리도 미국 금리는 한국 금리에 영향 주거든요. 특히 한국 시장 금리하고는 미국 시장 금리가 밀접해요. 그래서 이제 금리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고 환율도 과거에는 환율이 급등한 후에 무역 수지가 대규모 흑자가 발생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경쟁 국가들이 많아요. 가전도 중국산 제품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전지도 중국산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 게 많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환율 급등을 하더라도 무역수지 흑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환경이면서 실물 경제 환경이면서 주식 시장 환경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대비 가계부채도 문제인데, 이미 가처분 소득 대비 140%, 160%를 넘었어요. 그것도 평균이에요. 근데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이게 200%도 넘을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면 5억을 빚을 내 갖고 투자를 하는데, 그 소득 대비, 그 가처분 소득 대비입니다. 그 부채가 2억 되는 사람 없잖아요. 연간 소득 2억 되는 사람 몇 프로 안 되거든요. 아무리 직장이 좋아도 아마 5% 이내일 거예요. 전체 근로자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한 문제예요.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60%가 아니고 200%, 300%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는 기준금리가 중요했어요. 기준금리 인하하면 시장금리도 같이 내리니까. 지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하에도 시장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기도 하고, 또 고공행진이 그 기준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기준금리는 3.5인데 미국에서 시장금리 내리가지고 최근에 금리가 내려도 그 우리나라 시장금리는 뭐 4%대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기업의 자금 조달 금리는 더 높아요. 건설업체는 대부분 뭐 15%, 그 다음에 한계 기업들 다 뭐 12에서 15%, BBB 등급 채권도 다 11% 이상.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 기업은 우리 실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근로자도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고 또 임금 인상도 기대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가 다르다는 거죠. 또 하나는 2008년만 하더라도 한계 기업이 전체 상장 기업의 30%밖에 안 됐어요. 근데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 지금 한 14년 됐네요. 뭐 한계 기업이 전체 상장 기업의 절반이에요. 과거는 강남 볼페였어요. 제가 강남 볼페 얘기가 나오니까 뭐 지난 한 10년 전 얘기가 떠오르는데, 그때 그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선대인 소장님이라고, 제가 얼굴은 잘 모릅니다만은 이름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이 강남도 크게 망가질 거라고 했는데, 제가 뭐 그 이후 쓴 책에서 강남은 괜찮다, 환율만 올라가더라도 강남은 문제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포유 환율 연구소 예상대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강남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랐죠. 근데 지금은 강남도 불확실해요. 이것도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기업만의 문제도 아니고 가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뭐 강남 사람들도 지금 빚 많아요. 부채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뭐 아파트 가격 오르면서 다 빚내고 투자를 했는데 소득은 안 받쳐주거든요, 강남 사람들도. 그 다음에 과거에는 주택가격 하락 국면에서는 전세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은 이것도 장담 못해요. 전세 가격을 올리려고 하면 세입자들이, 즉 근로자들이 소득이 증가해야 돼요. 또 은행에서 돈을 빌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끌 문제, 뭐 아파트 공급 가다 문제, 그것도 뭐 2008년하고는 다르죠. 그때만 하더라도 서울 지역은 뭐 아파트 공급이 감소했다 하는데 그 이후에 서울 인근 뭐 과천도 해당되고요, 송파 지역도 해당되고, 뭐 여러 지역에서 그 아파트 공급이 과다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복잡하고 연끌 문제도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끌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 연끌했으면 괜찮는데,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아파트 가격 내렸다고 연끌하고, 또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더 올라갈까 싶어서 연끌하고, 그런 이제 어떤 문화 때문에 그것도 과거에 없었던 뭐 환경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대출 한도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은 지금 BIS, 그렇죠, 국제결제은행인데 바젤 3에서 보면 주택 대출 한도도 규제 강화 대상이에요. 이거 계속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에 신용 등급이 내려가거든요. 즉 외환위기에 그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택 대출 한도 규제 완화도. 그런데 오히려 그걸 강화할 수밖에 없다, 환경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과거와 다른 인구 구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 느낄 거예요.
50대 이상은 여러분들이 30대일 때는 노인들이 지하철에 거의 없었어요. 버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지하철 타면 절반 이상이 노인 인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성장 동력이 엄청 약화됐다는 얘기고, 또 양극화도 뭐 청년들도 양극화 심하고 노인들도 양극화가 심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과거와 주택시장 환경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과거 경험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IMF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나라 그 정부가 개혁을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대로 두면 정부 재정 적자지, 우리도 뭐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지도 몰라요. 기업 부채도 엄청 증가했죠. 그리고 최근에 부도율을 보면 거의 뭐 세계 2위라는 보도도 있어요. 이런 어떤 주택시장 환경을 무시하고 지난 한 6개월 동안 또 연끌해가 아파트 산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뭐 한 번 제가 뭐 방송도 한 기억이 나는데, 주식시장도 뭐 2차전지 같은 경우 올랐다가 내리고 또 조금 반등했다가 더 내리고, 이런 것처럼 아파트 시장도 한 5년 동안은 최소한 중간에 이제 뭐 2022년 10월 이후지요. 10월 이후에 반등을 조금 했다가 2023년 10월까지죠. 그렇다고 고점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고요. 다시 또 하락을 할 건데 2022년 10월 저점보다는 또 낮아질 거예요. 그거는 뭐 상식 같은데, 아파트 시장 환경을 보면 그때까지는 뭐 제가 볼 때는 2025년 연말까지는 일단 뭐 신규 매수보다는 반등하면 뭐 매도기에, 일단 한번 최근이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매도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파트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국민 경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뭐 개인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